네, 극작가 이은용 제주 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기홍 그리고 최근에 변희수 하사까지 지난 2월, 3월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세 분의 트랜스젠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이분들에게 보낸 혐오의 시선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초대에서 오늘 트랜스젠더 또 성소수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초의 트랜스젠더 변호사라는 수식어 갖고 있는 분입니다. 박한희 변호사가 최근에 글을 쓰셨는데 트랜스젠더는 당신의 곁에 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더라고요. 자, 금요초대석 박한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부터 좀 근황 여쭤볼게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세 분의 어떤 부고 소식을 듣고 저도 예. 상당히 많이 좀 우울했었고 좀 슬프고 같이 추모하는 좀 시간들을 보냈었고요. 예. 또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같이 좀 그 사람들과 동료들과 좀 추모를 나누고 하면서 좀 이제 서로 좀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이제 네. 이분들의 어떤 좀 슬픈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회적으로 좀 더 의미를 좀 만들어내고 좀 변화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활동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이라고 하는 희망을 만드는 법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요. 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 저희는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고 공익전업 변호사 단체고요. 예. 2012년에 창립한 이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 뭐 성소수자 있는 소수자 차별 문제랑 뭐 네. 기업의 인권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소송이나 입법 정책적인 연구를 하거나 뭐 교육을 하거나 현장 활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이제 변호사 단체고요. 네. 네, 저는 주로 이제 성소수자 인권이랑 집회의 자유 쪽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은 어때요? 이런 것과 관련된 소송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다고 좀 변화가 되면서부터 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법에서 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흔히 사법부에 대해서 뭐 소수자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사회적 소수자들은 어떤 좀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좀 열악한 지위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다수결의 논리로 운영되는 어떤 국회, 그러니까 입법부나 행정 이런 데서는 좀 약간 더 소외되기 쉽거든요. 네. 그랬을 때 결국은 사법부가 그런 과정에서 어떤 법과 헌법과 정의와 공정의 어떤 원칙에서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구기도 해서 그런 사법부의 어떤 좀 소송이나 판결들을 통해서 변화들을 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글쎄요. 2월, 3월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 분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셨어요. 왜 이렇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어쨌든 뭐 한 사람의 어떤 부고에 대해서 뭐 어떤 단정해서 어떤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긴 하지만요. 그렇겠죠. 예. 하지만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어떤 좀 비극적인 사건에는 분명히 사회적인 어떤 트랜스젠더인 차별과 혐오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감당해야 됐던 그런 문제들 이런 예. 것들이 다 얽혀 있다고 보시고요. 사실 이제 어쨌든 이 세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랜스젠더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혐오와 차별에 맞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거든요. 숨지 않고 네, 계속해서 그쵸. 바꾸기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분들인데. 그렇죠. 변희사사 같은 경우에 해도 본인이 이제 커밍아웃을 그렇죠. 하고 예, 군대가 변하길 바란다고 얘기했던 분들인데 예. 그런 분들이 사실 이런 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어떤 지금 사회나 제도의 문제 때문에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들은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돌파하고 바꿔보고자 했었지만 벽이 너무 높고 두꺼웠지 않았을까. 네, 그죠. 이게 본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여러 상황들도 있었을 거죠. 사회적으로 계속 느껴지는 차별과 혐오도 있었을 것이고 좀 복합적으로 작동을 한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문제죠. 겪고 있는 차별이라든가 혐오가 어느 정도일지 네, 좀 사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거나 좀 구체적으로 좀 네.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 조사라고 네. 트랜스젠더들 대상으로 혐오와 차별의 어떤 경험들을 묻는 조사를 했었는데 네. 거기 조사 보면은 87.3% 한 90% 정도가 언론을 통해서 혐오편을 접했다. 언론을 통해서요. 언론 이제 뭐 보도, 뉴스 보도, 어. 드라마, 뭐 이런
미디어 매체 이런 예, 데서 예. 하고 그다음 97.1% 거의 100%죠. 거의 네. 대다수 거의 모든 사람이 인터넷 혐오편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좀 악플을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예. 사실 저희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몇 년 전에 뭐 각각 변호사들이 인터뷰를 해서 좀 이거를 기사화시켜서 올리고 약간 좀 그 활동에 같이 동참해 주길 바라는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아까 뭐 성별정정,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관련해서 했는데 하룻밤 만에 악플이 14만 개가 달리더라고요. 14만 개요. 그래서 어딘가 이제 퍼져서 이렇게 달린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카카오 포털 사이트에 있는 카카오 파트에서 그래서 바로 이제 댓글을 그냥 막아버렸죠. 왜냐하면 예.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니까. 예. 사실 그런 어떤 온라인이나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혐오를 접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이제 트랜스젠더의 이런 혐오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이제 성별이 딱 두 개로만 나눠지고 개인이 성별을 바꿔서는 안 되고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이제 성별 이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런 어떤 그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작동을 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이 성별이 나눠진 걸 계속 접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지금 주민등록증만 보더라도 성별이 표시돼 있고 뭐 화장실 같은 것마다 당연하게 성별이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트랜스젠더들한테는 아 계속해서 나의 존재가 좀 부정당하고 있구나. 내가 같은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을 네. 좀 느끼게 하는 어떤 사회 구조가 있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언론, 미디어, 인터넷 이런 공간은 뭐 가상일 수도 있고 굳이 접하지 않고 만나지 않아도 이런 공간에는 쉽게 우리가 접속해서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는 혐오와 차별을 겪는다는 건 정말 좀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사실 요새 뭐 인터넷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대인들이 예. 계속 이걸 하면서 이런 혐오의 문제들 접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본인이 위축되고 좀 불안감, 우울감, 혐오 표현을 접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험은 되게 위축되고 내가 뭔가 소외된 것 같고 내가 이제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걸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느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한두 명의 사람에게 악플을 받아도 그게 상당히 신경 쓰이고 머릿속에 남거든요. 안 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하다가도 또 계속 떠오르게 되고 하는데 뭐 10만 개가 넘는 악플을 받으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댓글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안 저는 봐야 안 보긴 하는데 예. 근데 또 아예 안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까 싶기도 한데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혐오차별 실태 조사가 국가기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숙명여대와 함께 진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트랜스젠더 관련된 국가기관의 연구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소수자 관련해서는 2014년에 이제 국가인권위가 역시 성소수자 전반에 대해서 이제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트랜스젠더만을 단독으로 대상으로 해서 한 거는 2020년 조사가 최초고요. 그리고 사실 또 역대 많은 트랜스젠더 관련된 어떤 뭐 민간 실태 조사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겁니다. 591명의 이제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참여를 했고 이 조사에서 되게 좀 전반적으로 다 다뤘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겪는 뭐 제도적인 뭐 성별 정정이나 의료적인 문제나 뭐 교육 현장 뭐 노동 뭐 일터 뭐 가족 일상생활 이제 전반적인 혐오차별을 총망라하는 그런 조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분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지만 이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그렇죠. 분들은 이 상황을 알 수 없고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좀 이런 조치라고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건 지금까지 트랜스젠더에 대한 국가적인 통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이렇게 계속 사건으로만 접하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존재는 했지만 그렇죠. 확인될 수 없는. 그렇죠. 뭐 어떤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뭐 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고 항상 이렇게 뭔가 뭐 비극적인 소식이나 사건 사고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만 접하게 되는 건데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통계를 만들어내고 좀 이런 실태를 파악하는 것들은 필요한 일이고 이건 국가인권위원회만 할 일이 아니라 네. 정부기관 누구나 이걸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변희수 하사.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변희수 하사 이야기를 접했고 또 변희수 하사에게 응원을 보내는 분들도 많았고 또 아니다. 군대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비난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우리가 접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 죽음은 접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 네, 사실 변희수 하사님은
작년에 이제 봤었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변희수하사의 복지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좀 소송을 지원하고 같이 좀 사회적으로 변화를 만드는 운동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예. 작년에 이제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이제 평등버스라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약간 차별금지법 제정 알리는 했었는데, 그때 청주에서 변희수사님 타셨거든요. 평등버스에 직접 오셔갖고 예. 같이 버스 타고 이동하고 얘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했던 분이고, 음. 얘기 들으면서 정말 본인이 되게 어떤 확고한 어떤 좀 의지를 갖고 있고 정말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좀 다 충격이었죠. 사실 충격이고 좀 안타깝고, 사실 이거는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거 국방부가 이렇게 그 본인의 어떤 계속 변화를 바랐던 그 한 사람의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의 을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차별하고 폭력에 내몰았던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박 변호사께서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트랜스젠더를 많이 접한 정부 기관은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 답으로 국방부와 병무청일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트랜스젠더를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피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일정 정도 그렇죠. 나이가 되면. 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군의 이 여기에 대한 대처가 어떤 것들이 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세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트랜스젠더가 어쨌든 법적 성별에 따라서 이제 지금 군대를 가고 가는 사람과 안 가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트랜스젠더 부딪히는 부분이 군대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사실 이제 좀 옛날에 좀 주로 문제됐던 건 이제 의무복무, 그러니까 징병 신체 검사를 할 때 네. 트랜스젠더 여성, 그러니까 법적 성별은 남성인데 본인 성별 정체성 여성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됐었고, 예. 사실 2015년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2015년에 15년에 이제 예. 병무청에서 이제 트랜스젠더 여성한테 면제를 받고 싶으면 생식력 제거 수술을 하고 와라. 그러니까 네가 돌이킬 수 없는 외과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네. 면제를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정체를 하고 뭐 호르몬 치료를 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수술을 안 했으니까 안 된다. 너는 군대를 가야 된다. 네. 라고 해서 계속 보냈었고, 뭐 심지어 호르몬만한 트랜스젠더를 병역 기피자라고 고발하는 일도 있었어요. 네. 병역 기피하려고 호르몬 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해서 그럼 정말 실제로 그분이 가면은 군생활을 네. 할 수 있냐? 훈련소에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훈련소에서는 이 트랜스젠더 딱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남성이 아닌 거예요. 예. 겉으로 보기에도 여성이고 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있는 군대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있는 그 뭐 환경도 안 갖춰 있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 돌려보내면은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라는 퇴소시키면 다시 또 병무청 다시 보내요. 다시 너 군대 안 갔으니까 다시 신체 검사 받아라. 왜 퇴소했냐 이러면서 그럼 또 보내요. 또 하고 제가 아는 분 실제로 한 7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한 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기관에다 떠밀기 그쵸?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한 대로 계속 접하고 이 나눠진 사회에서 계속 접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냥 무시죠. 그런 사람이 아예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처리해야 될 그냥 어떤 서류상의 그냥 존재. 그러니까 옆 기관에 떠넘기고 그러니까 서로 국방부랑 병무청이 서로 핑퐁 게임 하듯이 그냥 떠넘기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실제 삶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거고. 네. 뭐 실제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군대를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계속 보내려고 하니까 가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죠. 아까 말했던 인권위 조사에서 보면은 한 30%가 트랜스젠더라고 관심사병 분류가 됐다고 하고 네. 한 12%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경험을 합니다. 이런 차별과 폭력을 겪는데 군 내에서 어떤 트랜스젠더 복무에 대한 지침은 없어요. 전혀.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는 매뉴얼조차 없는 것이죠. 지금. 예. 그런 부분들을 변희수 하사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알게도 됐고,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살펴보고 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좀 많이 뒤처져 있다. 그래서 이번은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의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찬반은 물론 계속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군이 계속 직면해야 될 상황인 거고, 변희수 하사가 떠날 때 국방부도 뭐 여러 가지 그 위로의 그런 모습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는 잘 안 보였거든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트랜스젠더가 실제로 군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국방부가 일단 알아야 되고요. 지금은 그냥 알아야 된다. 실태도 국방부가. 모르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아까 말했듯이 계속 문제됐던 건 의무복무였고, 그러니까 그 군내 트랜스젠더에 대한 어떤 지침 대응은 사건이 터지면 그때 대응하는 거예요. 일단 사건 터지면 뭔가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대응하는. 네. 실제로 이제 2007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트랜스젠더 남성, 그러니까 여성에서 남성으로 본인이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성전환 수술하고 성별도 바꾸니까 이제 남성이 됐으니까 그 군대를 가라고 예.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온 거죠.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군의관이 트랜스젠더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면서 바지를 내리고 그냥 그 나체를 검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의무실로 끌고 가서. 나체 검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막 문제 제기되고 인권이 진정이 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성전환자는 그 군대에서 자동 면제된다. 그러니까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한 사람은 자동 면제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선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건 터지면 그때 받고 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지금도 계속 그런 지침이 없었던 거고 변희수 하사님이 이번에 이제 커미아웃을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뭔가 이런 일이 있겠구나 했지만 사실 실제로 그 뒤로도 만든 일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트랜스젠더가 군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존엄과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들 실제로 이제 군복무를 한다고 하면 군복무 과정에서 차별과 폭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군대를 가기 어려운 상황이 놓인다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만들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신경 안 써도 돼. 왜?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식이죠. 다른 거 챙길 게 더 많은데 왜 요게 우리가 신경 써야 돼?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야 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 인원들이 있어도 거기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정해야 되고 그대로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해외에서는 지금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트랜스젠더가 어떤 직업군인으로 이제 복무를 할 수 있는 나라가 한 20개국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안 되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 때부터 다시 이제 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는데 가령 영국 같은 데를 보면은 영국이 이제 관련 규정이 있는데 굉장히 상세해요. 총 네. 39페이지. 달하는 굉장히 세세하게 징집부터 뭐 복무, 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차별과 괴롭힘은 어떻게 방지할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군대 생활 이거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그쵸. 훈련 상황에서 어떤 뭐 유격이라든가 뭐 다양한 군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있군요. 그렇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뭐 기본적으로 원칙은 다 동일합니다. 그 외국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별 정체성을 존중해서 거기에 따라 뭐 배치하거나 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꼭 법적 성별 정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본인의 어떤 성별 정체성을 충분히 존중해서 이제 하는 조치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랜스젠더라고 뭐 격리하거나 네. 뭐 차등 처우를 하거나 뭐 불리하게 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금지하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존중하고 차별을 하지 않고 인권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지침들이 있는 것이고 뭐 네. 관련 의료적인 조치에 관련해서도 이번에 뭐 국방부와 변희사사 관련해서 뭐 호르몬을 하면은 뭐 신체 능력이 떨어져서 뭐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또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세세하게 있어요. 의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무슨 기준에 따라서 의료 평가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군에 일하기 적합한 신체 능력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단순히 그냥 트랜스젠더가 호르몬 S가 약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다 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비트랜스젠더와 동일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들도 두고 있죠. 관련 뉴스에서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해주고 지적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없이 그냥 사람들의 댓글이라든가 누구는 어떻다 의견이 이렇다 이것만 소개해주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정말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들이 계속 고민을 딱 보면 느낄 수 있죠. 정말 고민을 했구나. 이거는 꼭 또 트랜스젠더만이 아니에요. 이런 데 보면 항상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소수자들이 청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다 이런 지침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사람은 같은 동료 시민으로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태도의 문제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금요 초대석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성소수자 인권 변호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철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후보자들의 질문 가운데 아니면 답변 가운데 이 성소수자 문제가 또 대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뭐 지금은 뭐 최종 후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 안철수 후보 발언이 좀 있었어요. 이게 논란이 좀 크게 됐습니다. 도심에서 퀴어 문화 축제 개최하지 말고 또 성소수자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주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하나 짚고 싶은 건 일단은 사실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철수 후보가 아예 사실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네. 그 뒤에 뭐 여러 기사들도 나오고 했는데 이분이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기념문화 네, 축제가 뭐 도시 외감에서 열린다 했는데 실제 샌프란시스코 프라이드라고 기념문화 축제는 시청광장에서 열려요. 우리 서울시청광장 열리는 것처럼 예, 예. 제일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축제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을 잘못 알고 있고 네. 사실 거부할 권리라는 게 본인이 이제 앞에 단선 알고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거부할 권리. 근데 이게 사실 차별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는 길거리에 장애인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어. 쉽게 말하면 당연히 장애차별, 인종차별이라고 비판을 받겠죠. 누군가를 안 볼 권리라는 거는 이 사람을 같이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싫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존중한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건 그냥 사실 성소유자 안 볼 권리라는 건 난 성소유자 차별하고 싶다. 성소유자는 내 앞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죠. 네, 정치권에서 이런 질문들 가끔씩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정치권이 참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이 네. 그린벨트를 바꾸는 일은 성별을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네, 네. 사실 이런 예시를 성별을 바꾸는 거라 예시를 왜 그게 맞지도 않고 그 상황에 지금 또 계속 트랜스젠더들의 어떤 그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성별을 바꾼다는 게 트랜스젠더들한테는 굉장히 또 어떤 의미를 갖는 일이고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맥락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툭툭 던지는 거죠. 이런 네. 것들이 사실 정치인들은 영향력이 크잖아요. 항상 공론장의 스피커를 갖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자기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계속해서 혐오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이거는 뭐 꼭 성소유자만이 아니라 뭐 장애인이거나 여성이거나 뭐 외국인에 대해서 후보들이 계속하고 있고 오늘부터 이제 선거운동 기간 시작됐는데 사실 선거운동 중에도 계속 뭔가 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선거운동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했는데 예, 계속해서 뭐 이런 것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 저는 좀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위치성을 좀 자각을 하고 이런 그 공론장의 스피커로서 어떻게 좀 더 사람들을 좀 더 더 많은 시민들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얘기할 것인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 보고요. 사실 좀 화가 나는 거 그거더라고요. 변호사님 저도 빈소를 갔었는데 정치인들이 정말 화환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아, 화환을? 네, 그 정치인들이 이름으로 된 화환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의원들이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국회의원들. 저도 몇 분을 봤었는데 그리고 인터넷에 뭐 추모글을 올리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도 뭐 의미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평소에 그렇게 관심을 좀 갖고 이 문제를 대처했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뭔가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만 뭔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인가. 사실 정말로 추모한다면 그 뒤로도 계속해서 뭔가 최소한 액션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뉴스에서 또 이슈가 됐던 부분이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이제 학교 여대 입학을 하고자 했는데 당시 이게 그 학생들의 반발 때문에 이제 뉴스에 좀 많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학생이 박한희 변호사를 롤 모델로 꼽았었어요. 당시 보도로 이 소식 어떻게 접하셨는지? 예, 사실 제가 이제 그분과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뉴스를 보고 갑자기 누가 친구가 제가 뭐 실시간 검색에 떴다고 제 이름이 그래서 알려줘서 뭐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알게 됐던 것이고 사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게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제 저는 2017년에 이제 언론 통해서 이제 저도 오픈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기까지도 제가 또 만났던 좀 그 자기 주변에서 커미아웃을 하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뭐 대학교 내에서 자기가 커미아웃을 했거나 직장에서 커미아웃을 했거나 이런 좀 제 앞에서 제가 롤 모델을 따를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도 용기를 냈던 것인데 또 그분도 저한테 그렇게 또 용기를 받았다고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감사도 하고 좀 같이 이게 좀 함께 더 힘을 얻는 그런 기분이 들었었죠. 그분은 대학 그러면 그 여대 입학 포기하셨나요? 네, 그 뒤로 결국 포기했죠. 학내에서 뭐 일부 뭐 혐오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법조인이시니까 또 트랜스젠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에서 받고 있는 차별들 이런 것들을 좀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장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박한희 변호사를 좀 찾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또 사실 성소유자 분들이 또 소송을 많이 또 하진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송한다는 건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뭐 법원 앞에서든 아니면 이게 뭐 법원 관련 서류가 오면 가족들한테 뭐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 차별 관련된 상담들은 좀 많이 받는데 그거를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본인들도 되게 좀
꺼려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예, 사회의 예. 어떤 차별과 낙인이 심하다 보니까 이 법을 통한 구제 절차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상담은 많이 받고 내 것을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는 많지만 그걸 정작 나서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더 큰 용기가 그쵸. 필요한 거군요. 예. 박한희 변호사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그동안 겪어오셨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는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좀 드러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떨 땐 별로 신경을 안 쓰기도 하고 하는데 네. 굉장히 이제 사소한 것들 갖고 좀 뭐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전기 그 한전 그 전기 검침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전기 그 한전 고지서 명의를 좀 변경해야 된다고 네. 예전 집주인은 돼 있다고 해서 제 명의를 알려달라고 해서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주민번호가 아직 성별 정정을 안 해서 법적 성별 남성이거든요. 일로 시작하니까 이런 걸 찍어주면서는 항상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분이 혹시라도 왜 1번이에요? 뭐 본인 맞으세요? 물어본다던가 이상하게 본다든가. 사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마주칠 때마다 예. 내가 얼마나 이게 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느껴지고 그건 약간 좀 씁쓸하면서도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은 좀 네. 사실 좀 저도 정신적으로 좀 타격이 오기도 하고 이렇죠. 네. 성별 정정 요건 관련된 소송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네, 지금도 사실 뭐 성별 정정 관련 소송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한국에서 트랜스젠더가 이제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려면 이제 외과 수술, 그러니까 생식령을 제거하고 외부 성기 형성을 하는 수술들을 다 거쳐야만 이제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또 안 되고 예. 뭐 혼인 중이면 안 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는데 네. 그런 요건들을 좀 계속 법을 통해서 완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는 게 제 얘기였고요. 지금도 사실 그런 식으로 좀 이런 법을 통해서 이제 성별 정정의 어떤 요건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소송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이거 빨리 제정해야 된다라고도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사실 이게 한 2007년부터 이제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예. 지금 벌써 14년째 지금 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정치권에서 계속 이거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공감대는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에 그 인권위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한 국민 90% 가까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차별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금지해야죠.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차별을 법으로 이제 예방하고 뭐 구제하는데 찬성하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법이 발의돼 있고요. 장애인 의원 대표 발의로 이제 지금 법이 하나 발의돼 있는 상태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하겠다라고 계속 기사를 통해서 다 확인되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사실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그 제정을 위한 발판은 다 마련돼 있다 생각하고 거기서 의원들이나 정부가 한 번만 더 나가면 되는 문제인데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혐오를 얘기하는 사람들 일부 뭐 종교나 개신교 쪽에서 혐오 선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좀 눈치를 보고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직 못 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걸 계속 저도 이제 같이 뭐 같은 시민단체 운동을 하면서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푸시하고 의원들을 좀 더 설득하고 이런 것 방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트랜스젠더는 당신의 곁에 있다. 좀 글쎄요.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많고 또 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 벽 때문에 힘들어서 다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래도 좀 우리 사회가 조금씩 좀 나아지고는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지금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있고 해서 힘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분명히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처음에 트랜스젠더라고 정체를 했을 때 저는 중학교 때쯤에 제가 트랜스젠더일까라는 정체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접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 뭐 찾아볼 수도 없고 그때는 대체 내가 뭔가도 몰랐어요. 사실 그 용어도 몰랐었어요. 트랜스젠더 용어도 모르고 나는 뭔가 남들과 다르고 이상한데 나를 대체 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것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인식들이 올라와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미디어나 방송에서도 이건 문제들 다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인식 개선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언젠가는 정말 더 큰 변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성소수자 인권 위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한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노래 들으면서 마쳐야 되는데요. 아이유 노래를 듣겠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아이유의 러브 포엠이라는 곡인데요. 이게 3월 6일에 저희가
변희수사자를 추모하는 공동행동이 서울시청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다 같이 약간 그 추모 분위기랑 어울리는 곡이 뭘까 생각하다가 네. 이 곡이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선택해서 같이 들었던 곡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시청광장에서 관한 공동행동이 있거든요. 네네. 좀 더 관심 갖고 계속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행동은 시청 광장에서 있습니까? 네, 서울시 지하철을 한 바퀴 돌고 시청광장에서 뭐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행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이유의 러브 포엠 들으면서 오늘 금요초대석 마치고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임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